자, 뭐 이렇게 할 말들이 많으세요? 자, 우리 투자의 기초 이론 중에 처음엔 지렛대 효과 좀 알아봤고, 두 번째는요, 수익률이 뭐고, 오염이 뭐냐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은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걸 공부할 거냐면, 애가 어디 가자고요? 에버랜드 가자고 해서 여기서 쭉 고속도로 타고 올라가는데, 천안쯤에 가다 보니까 애가 이 밥을 또 먹고 싶답니다. 그래서 뭘 먹고 싶냐고 했더니, 얼큰한 뭐라고요? 순댓국을 먹고 싶다고 해서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가서 잠깐 밥 먹고 다시 돌아올 겁니다. 잠깐. 자, 지금까지는요, 이 부동산 3개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겠다. 그런 논리인데, 지금부터는요, 여러 개의 부동산 중에 여러 개의 부동산이 있다면 같이 투자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는 어떤 효과가 있나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할게요. 어떤 사람이 30억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30억짜리 덩치 큰 거 하나를 구입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개 조그만 거를 쪼개서 구입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럴 때 어떤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 이렇게 분산 투자한다 해줍니다. 어떤 식으로 분산 투자하는 게 이 훨씬 더 만족감이 극대화되는 투자 집합인가를 찾아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초 이론 중에 세 번째, 포트폴리오 이론 해줍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이다. 자, 요거는요, 원래 1952년도에 시카고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밟고 있었던 마코 이츠라는 사람이 포트폴리오 셀렉션이라는 이러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어떤 논문이냐면 주식 있죠? 주식을 한 군데만 투자하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면 큰 돈 벌어요, 못 벌어요? 벌고 주가가 폭락하면요, 크게 손해보죠? 그래서 안 되겠다. 주식을 여러 군데 나눠서 쪼개서 이제 구입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논문을 딱 발표했던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게 1952년도인데 그 당시에 시카고 대학교의 최고의 석학이 경제학 석학이 누구였냐면 프리드먼이라고 해서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이제 통화론자의 어떤 대부다 해줍니다. 대부. 그 사람이 이 논문을 딱 보더니 다 찢어버리려고 했답니다. 너 이게 경제학이라고 가져왔냐? 이거는 경제학도 아니다. 너 돈 벌려고 환장했냐? 주식 투자해서. 자, 이렇게 하면서 찢어버리려고 막 비아냥거리고 했는데, 요 논문 자체가 1999년도에 특히 이제 자본시장 중에 증권시장 있죠? 증권시장의 균형을 설명할 수 있는 무지막지한 아주 엄청난 논문이라는 게 판명됐습니다. 그래서 1999년도에 요걸 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탄 아주 우수한 논문입니다. 우수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내용 자체는 상당히 이제 복잡하고 내용이 많은데 우리 시험에서는요, 나오는 게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간단한 논리만 좀 알고 출발할게요. 간단한 논리. 자, 갑이라는 사람이 10억을 갖고 있습니다. 10억 다 갖고 있는데 이거는 다 주식 시장에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주식인데, 자, 요거는 어떤 주식이냐면 우산 만드는 회사 주식입니다. 논리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산 만드는 회사에 100% 다 투자했다고 치자. 자, 100%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죠. 아까 기대 수익률 이렇게 100% 투자하는 거를요, 이거를 올인했다. 뭘 했다고요? 올인했다. 아니면 다른 말로 뭐라고요? 다른 말로? 몰빵했다. 이렇게 TV 보면 몰빵했다 나오잖아요. 몰빵했다. 그러면 아까 기대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봤어? 안 해봤어요? 각 상황하의 수익률을요, 확률을 평균 낸 거 있죠? 이걸 기대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여기 한 10%라고 치자. 10%. 그리고 오염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오염도 이런 걸로 오염이 크다. 그 다음에 이런 걸로 오염이 작다는 얘기죠. 이거는 몇 프로, 이건 몇 프로 이렇게 해서 분산과 표준 편차 같은 걸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어쨌거나 측정이 가능하다고 치자. 그래서 오염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오염도. 그래서 오염은 한 8%라고 치자. 몇 %라고요? 8%. 그러면 미래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알아요, 몰라요? 미래 시장이 어떤 식으로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힘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컨대 만약에 비가 많이 오고 선선하다면 우산은 잘 팔려 안 팔려요? 잘 팔리니까 주가도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크게 싸게 구입해서 비싸게 팔 수 있고, 또 회사는 기분 좋으니까 배당도 많이 해줘 안 해줘요?
해주니까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네요. 이런 상황이라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뭄이 심하고 무덥다면 이 우산은 잘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니까 아주 낮은 수익을 기대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우산 만드는 회사는 이게 호황이고 이게 불황 아닙니까? 이렇게 될 확률, 이 확률 했더니 한 10%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기대 수익률이. 자, 이런 식으로 한 군데만 투자하게 되면 잘하면 대박, 잘못하면 쪽박 날 수 있죠. 그래서 안 되겠다가 아니라 이번에는 여기다 다 투자한다고 치자. 자, 아이스크림 만드는 회사에 100% 다 투자했다고 치자. 여기다 몰빵했다고 치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대 수익률 10%, 위험은요 8%라고 치자.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아이스크림 만드는 회사에 투자했는데 만약에 비가 많이 오고, 이것도 마찬가지 10%인데 비가 많이 오고 선선하다면 아이스크림 잘 팔려요, 안 팔려요? 비도 많이 오는데 비 쭈룩쭈룩 마시면 오는데, 자, 이 우산 쓰고서 무슨 뭐 밥 한 밥 먹고 다니는 사람 별로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자, 이게 가뭄이 심하고 죄송합니다. 만약에 비가 많이 오고 선선한데 날도 춥죠? 쌀쌀하고 하는데 아이스크림 다 팔려, 안 팔려요? 안 팔리니까 이 주가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자, 이 배당도 안 해주고 하니까 낮은 수익을 기대할 수밖에 없네요. 거꾸로 가뭄이 심하고 무덥다면 잘 팔려, 안 팔려요? 잘 팔리겠죠? 그러니까 또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네요. 이렇게 이해를 도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못하면 쪽박나고 잘하면요 대박 날 수 있네요. 이렇게 해서 한 군데만 투자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잘하면 대박 나고 잘못하면 어떻다고요? 쪽박 날 수 있다. 위험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험이, 다시 할게요. 이런 걸 뭐라고요? 위험이 크다. 그 다음에 이런 걸 위험이 어떻다고요? 작다 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나누어 투자해보자. 이렇게 나누어 투자. 여기도 50% 투자하고 여기도 50%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5억씩 투자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투자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걸 분산 투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투자한다고요? 분산 투자한다. 그리고 이렇게 분산 투자했을 때의 하나의 집합물,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했을 때의 하나의 집합물을 하나의 포트폴리오 이렇게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한 거를 하나의 포트폴리오. 여기다 40%, 60% 이렇게 투자하는 걸 또 하나의 포트폴리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투자했을 때의 하나의 집합물을 뭐라고요? 포트폴리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의 기대 수익률, 요거는 매우 자동으로 봅니다.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나중에. 근데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의 위험, 요거는 시험에 안 물어봅니다. 요건 이제 공분산이라는 걸 가지고 아주 노가다식으로 복잡하게 계산하기 때문에 우리 객관식 문제 성격상 나오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나온 적도 없고. 근데 요거는 매우 자동으로 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각 주식의 기대 수익률에다가 투자 비중을 곱해주면 돼요. 투자 비중.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 돼요. 나중에 연습할 겁니다. 주의할 건 한쪽이 100분율이면요. 한쪽은요. 1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소수점으로. 그래서 10% 곱하기 0.5 플러스 10% 곱하기 0.5. 나중에 계산 연습할 겁니다. 그러면 10%가 나옵니다. 10%. 자, 만약에 여기다 60%, 여기다 40% 투자했다. 그러면 10% 곱하기 0.6 플러스 10% 곱하기 0.4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그래서 매우 자주 물어보니까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매우 주의할 게 이렇게 포트폴 구성해서 분산 투자한다고 해서 기대 수익률 자체가 줄어든 게 아닙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대 수익률 자체가 줄어든 게 아니라 얘는 투자 비중에 따라 평균을 냈을 뿐입니다. 뭐 냈다고요? 평균을 냈을 뿐이지 얘는 줄어든 게 아닙니다. 근데 오염을 볼게요. 오염도 원래는요 8% 곱하기 0.5 플러스 8% 곱하기 0.5 하면 원래는 몇 프로 나와야 돼요? 8%가 나와야 되는데 요게 줄어든 효과 나타납니다. 6%면 6% 이게 줄어든 효과 나타나요. 되셨죠? 그러니까 분산 투자한다 하더라도 기대 수익률 자체가 줄어야 안 줄어요? 줄어든 게 아니라 오염이 줄어든 효과 나타납니다. 뭐가 줄어요? 오염. 몇 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반반씩 투자했는데 어쨌거나 10% 정도가 기대가 됩니다. 같이 투자한다 하더라도 이때 만약 비가 많이 오고 선선하다면 우산은 잘 팔려요, 안 팔려요? 잘 팔리고 그 대신 아이스크림 잘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기 때문에 낮은 수익을 기대하네요. 그러면 플러스 효과를 마이너스 효과로 깔 수 있습니다. 이걸 상쇄시킨다집니다. 그러면서 기대치의 변동폭이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가뭄이 심하고 무덥다면 아이스크림 잘 팔려요, 안 팔려요? 잘 팔리고 그 대신 이 우산은 잘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릴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 마이너스 효과를 플러스 효과로 깔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여기서 40원 손해본 거 여기서 60원 이익 봤으니까 20원 이득 본다는 얘기죠. 여기서 기대치의 변동폭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까 같이 한 군데 한 군데 투자했을 때는 오염이 커요, 작아요? 오염이 큰데 같이 투자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효과를 플러스 효과로 상쇄하면서 기대치의 기대 수익률은 변함이 없다, 줄어든 게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서 자, 이렇게 기대치의 변동폭이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줄어들어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투자했을 때는 잘하면 대박, 참 쪽방날 수 있죠? 근데 같이 투자하니까 이렇게 위험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험이 이런 식으로 줄어들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분산 투자한다 하더라도 기대 수익률 자체가 줄어요, 안 줄어요? 줄어든 게 아닙니다. 다만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위험이 줄어든 효과가 나타나요. 자, 그래서 요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것도 헷갈립니다. 헷갈려요. 기대 수익률 자체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뭐가 줄어든다고요? 위험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하나씩 투자할 때는 자, 잘하면 대박, 쪽박 날 수 있는데 기대치는 줄어든 게 아니고, 근데 같이 투자하니까 이게 줄어든 게 아니라 기대치의 변동폭 자체가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셨죠? 위험이 줄어든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무슨 위험이 줄어드나 좀 알아볼게요. 위험이 줄어든다 그런 얘기인데 무슨 위험이 줄어드냐. 위험도 여러 가지가 있나 보네요. 위험도.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주식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어갖고 서울에 가서 신림동에 가서 고시원 사업 해보려고 합니다. 고시원 사업 해보려고 하는데 30억 들고 가서 고시원을 덩치 큰 거 하나 구입하는 게 아니라 10억짜리 3개 구입한다고 치자. 10억짜리 A 고시원, B 고시원, C 고시원 3개를 구입한다고 치자. 그러면 미래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알아 몰라요? 미래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오직 신이 있다면 신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볼게요. 이런 상황이라면 A 고시원, B 고시원, C 고시원이 있다고 치자. 이렇게 A 고시원, B 고시원, C 고시원이 있는데 만약에 투자한 이후에 만약에 정부에서 공무원을 대폭 축소하기로 발표했다고 치자. 공무원. 그러면 여기서 7급 공무원, 공급 공무원 공부한 사람이 전체로 빠져 안 빠져요? 쭉쭉 빠져나갈 겁니다. 쭉쭉. 그래서 셋 다 낮은 수익을 기대할 수밖에 없네요. 셋 다 무슨 수익이라고요? 낮은 수익을 기대할 수밖에 없네요. 만약에 투자한 이후에 정부에서 사법시험제도를 부활하기로 했다고 치자. 부활. 자, 지금 이 로스쿨 제도 때문에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좀 많습니다. 많아서 돈 많은 사람들이 법조인이 되는 세상, 이런 세상이 되니까 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설문조사, 여론조사했더니 거의 한 70% 정도, 80% 정도가 사법시험제도를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부에서 사법시험제도를 부활하기로 했다. 그래서 사법시험제도가 없어지는 바람에 여기 텅텅 비게 된 겁니다. 전부 다 막 쪽박 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사법시험제도를 부활한다면 전국에서 몰려요, 안 몰려요? 한번 시험 보겠다고 몰리는 거죠? 그러면 셋 다 지금은 고시원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로스쿨 제도는 대학원 가서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법시험제를 부활한다면 전국에서 몰려요, 안 몰려요? 개천에서 용락했다고 몰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셋 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셋 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런 걸로 인한 위험을 볼게요. 이런 걸로 위험은 한번 잘 볼게요. 만약에 이 공무원을 대폭 축소하기로 그러면 전세로 다 내려가 안 내려가요? 내려가죠. 그리고 사법시험제를 부활하기로 했다. 그럼 다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물론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통계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내려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걸로 인한 위험은 절대 줄일 수가 없는 겁니다. 같이 움직이는 거죠? 절대 줄여요, 안 줄여요? 못 줄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는 아줌마들을 채용해서 음식도 헤매기는데 A 고시원은 음식 맛이 좋은데 B 씨는 음식 맛 형편없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금방 소문 나요, 안 나요? 날 수 있네요. 그래서 A 고시원은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B 씨는요 낮은 수익을 기대할 수밖에 없네요. 맞죠? 오케이. 그다음 이번에는 만약에 투자한 이후에 C 고시원 근처에 대형 아파트 건설이 시작됐다고 시작. 대형 아파트 건설이 시작되면 이 시끄러워서 공부할 수 있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다 여기 바운드리가 넓습니다. 이쪽으로 다 가겠네요. 그러니까 C는 상대적으로 장사가 안 되고 A, B는 좋을 수 있죠. 그러니까 C 고시원 근처에 대형 아파트 건설이 시작됐다면 C는 낮은 수익이 기대되고 A, B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네요. 맞아요? 맞죠? 그러면 이런 걸로 인한 위험을 잘 볼게요. 이런 걸로 인한 위험은요. 이렇게 볼게요. 자, 아무리 분산 투자하더라도 기대 수익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고 했죠. 자, 그래서 만약에 A 고시원은 음식 맛이 좋고 B 씨는 안 좋다 그러면 A는 높은 수익, B 씨는 낮은 수익을 기대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효과를 플러스 효과로 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치의 변동폭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되셨죠? 그다음 이번에는 C 고시원 근처에 대형 아파트 건설이 시작됐다면 C는 낮은 수익을 기대할 수밖에 없고 A, B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효과를 플러스 효과로 상쇄시킨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치의 변동폭이 이렇게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자 이런 걸로 인한 위험은요. 시장에는 모든 고시원에 공히 영향을 미치는 위원이기 때문에 얘는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절대 아무리 분산 투자하더라도 위험을 제거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해줍니다. 되셨죠? 근데 이런 걸로 인한 위험, 이렇게 부동산마다 A는 음식맛 좋고 B는 안 좋다는 얘기죠. 이렇게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위험, 요거를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해줍니다. 요거를 제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지역에는 모든 고시원에 공히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요 체계적 위험이라는 겁니다. 체계적 위험은 절대 줄일 수 있어 없어요? 없다. 근데 이런 식으로 부동산마다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위험이 있죠. 요걸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비체계적 위험이다 해줍니다. 여기 가장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여자분은 비계를 제거하고 먹는다는 얘기죠. 비계를 제거하고 먹더라.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거지. 모든 고시원에 공히 영향을 미치는 위험은 제거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가장 기본이 된 논리입니다. 이렇게 아시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약간 살점을 더 붙인 다음에 시험장에 가시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자,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부동산마다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위험이 있죠. 어떤 건 장사가 잘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어떤 건 입지를 잘 선정하고 이런 것들은 분산 투자하면 제거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이걸 뭐라고요? 비체계적 위험. 근데 뭐 전쟁 나거나 아니면 예상 밖 인플레가 심해졌다든가 아니면 사법시험제를 부활하기로 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모든 고시원에 공히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제거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이런 거를요 체계적 위험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테마인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아까 얘기한 대로 5년 있다 처분하려고 하는데 5억 투자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년 8천만 원씩 들어온답니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8천만 원씩 들어오고 5년 있다가 처분하게 되면 이것저것 다 빼고 나서 7억 정도 들어온다 취자.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요거는 내 손에서 나간 돈이고 요거는요 앞으로 들어올 돈인데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앞으로 들어올 돈을요, 요구 수익률이라는 걸로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인 요구 수익률로 할인합니다. 할인하게 되면 뭐가 나왔나? 나오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비교하는 거 있죠. 이게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분석 방법입니다. 요게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 투자론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목적지인데 일단 여기서 공부할 게 뭐가 남았어요? 얘는 어떻게 할인하는 거냐, 할인은 또 뭐고 어떻게 하는 거냐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떤 형태로 나온 숫자냐 이런 것도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좀 알아보는 겁니다. 되셨죠? 큰 흐름을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자, 여기서는요 어떤 이자율을 붙이고 은행에다 예치했다고 가정해보자. 예치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자를 붙이고 아니면 빼고 하는 거 있죠? 이런 거 좀 알아볼게요. 이자를 붙이고 빼고 하는 거. 자, 내가 이거를 수학적 기초 해줄게요. 자, 내가 은행에다 예금했을 때 이자를 붙여 나가는 거 아니면 이자를 빼고 하는 거 이런 것 좀 알아보는 겁니다. 이걸요 수학적 기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은행에다 돈을 예금하게 되면 이자가 붙어요, 안 붙어요? 붙죠. 그래서 자, 붙기 때문에 이자를 어떤 형태로 붙여 나가나 이거 알아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100원을 은행에다 예금했다고 치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100원을 예금했는데 깜빡하고 3년 있다가 미국에 갔다가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3년 후에 얼마를 받을 수 있나 한번 볼게요. 100원을 예금했을 때 3년 후에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이거 3년 후에는 이자가 붙어요, 안 붙어요? 붙으니까 화폐 가치가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이거 화폐의 시간적 가치라는 겁니다. 화폐의 뭐라고요? 시간적 가치라는데 얘는 이제 그냥 이자율은 1년에 10%라고 간주해보자. 1년에. 그리고 이자를 매달 준다고 하면 좀 복잡스러우니까 논리를 매우 편리하게 위해서 1년에 한 번 이자를 줬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자를 붙여주겠답니다. 왜요? 그러면 1년 지나면 이 금액에 10% 이자 붙어요, 안 붙어요? 붙죠. 그래서 이 금액 10% 하면 얼마예요? 10원 아닙니까? 그래서 통장에 이제 110원이 이렇게 찍혀 있을 겁니다. 110원 잔고가 이렇게. 그 다음에 2년 후에는요, 또 이 금액에 10% 붙어요, 안 붙어요? 붙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 금액이 10%면 11원이니까 121원이 될 겁니다. 요때, 요 보시면, 자, 요렇게 이자가 이제 11원 붙었는데, 요거는 원래 100원에 대한 이자 10%뿐만 아니라 이자 붙어 있는 10원 있죠? 요것도 이자 붙어요, 안 붙어요? 붙는 겁니다. 이렇게. 요것도 10% 붙겠네요. 아니, 이자 붙은 것도 내 돈이죠? 내 돈이니까 이자 붙어요, 안 붙어요? 붙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자에 또 이자를 붙여 나가는 거 이거를요 복리 이렇게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복리. 그래서 은행 이자는 다 복리 형태로 붙는 겁니다. 무슨 형태로 붙는다고요? 복리 형태로 붙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그러면 3년 후에는 이 금액에 또 10% 붙으니까 12.1원이 붙어서 133.1원 받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자에 또 이자를 붙여 나가는 방식을 뭐라 한다고요? 복리해 줍니다. 복리의 상대적인 개념이 단리라고 하는데, 단리는 100원에 10% 하면 10원이죠? 10원 붙어서 130원 받는 거를요, 단리라는 겁니다. 요거는 뭐 사채업자들, 뭐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 뭐 사채업자들이나 이렇게 붙이는 거지. 다만, 사채업자들은 손해보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채업자들은, 이 처음부터 금리가 높아야 낮아요? 거의 살인적인 금리를 적용하는 거니까 지들 마음대로 막 붙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식으로 10원 붙는 거게 뭐예요? 이걸 단리해주고 우리 은행이자는 다 복리 형태로 붙는 겁니다. 되셨죠? 지금부터 자 용어를 정리해 볼게요. 요 수익률이 아까 얘기한 은행 이자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요 기대 수익률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요 요구 수익률이 될 수도 있고 어쨌거나 이 수익률을 복리 형태로 이렇게 붙여 나가는 거를요 할증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할증한다. 다시 할게요. 자 이게 기대 수익률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요구 수익률이 될 수도 있고 어쨌거나 어떤 수익률을 복리 형태로 이렇게 붙여 나가는 걸 뭐라고요?
할증한다. 그런 다음에 할증한 미래 시점의 가치를요, 요걸 미래 가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수익률이 붙어 있는 금액을 뭐라고요? 미래 가치 해주고, 여기는 수익률이 붙어 있죠? 요거를 복리 형태로 쏙 빼내는 거를, 복리 형태로 쏙 빼내는 거를요, 할인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인한다. 할인한 지금 시점의 가치를요, 현재 가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재 가치. 그리고 요거를 줄여서 현재 가치를 줄여서 현가 이런 표현도 씁니다. 현가 줄여서. 그리고 미래 가치를 미가 이런 표현 쓰는 게 아니라 이거 올레자를 써서 한문으로 내가 이런 표현도 씁니다. 내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수익률이 붙어 있는 금액을 복리 형태로 붙어 있는 금액을 미래 가치, 쏙 빼낸 금액을 현재 가치. 되셨죠? 다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수익률이 붙어 있는 금액을 미래 가치, 어떤 수익률을 쏙 빼낸 거, 복리 형태로 빼낸 거를요, 현재 가치 해줍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100원을 예금했을 때 3년 있다 받을 돈을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100원을 예금했는데 50년 있다 받을 돈이 얼마냐? 그러면 3년 정도라면 이자 붙여 나갈 수 있지만 50년 동안 언제 붙이고 앉았습니까? 바빠 죽겠는데 어떤 은행에 가서 어떤 아저씨가 내가 1억을 예치해 놓을 건데 30년 있다 받을 돈이 얼마예요? 언제 계산하고 앉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매달 이자를 붙인다면 거의 계산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준비한 공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준비한 공식. 우리 교재는 어디에 있냐면, 교재. 자, 이 73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73페이지. 자, 여기는 이렇게 박스로 한번 쳐볼게요. 박스를 딱 쳐본다면, 자, 이렇게 쳐본다면, 100원을 예금했을 때, 3년 있다 받을 돈이 얼마냐. 이렇게. 3년 있다 받을 돈이 얼마예요? 133.1원이죠? A. 100원을 예금하면 3년 있다 얼마 받아요? 133.1원 받는 거죠? 근데 얼마를 받을지 모른다. 그럴 경우는 요 간단한 공식을 집어넣으면 돼요. 간단한 공식이 요 공식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1 플러스 10%면 0.1입니다. 10%면 얼마요? 0.1에 이자 몇 번 계산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산하죠? 세제곱 해주면 곧바로 133.1원 나옵니다. 이거 10%, 0.1 이런 거 다 나중에 할 겁니다. 1월 달에 할 거예요. 계산기 다 두드리는 방법 할 겁니다. 이렇게. 자, 요거 바로 계산하면 곧바로 얼마 나온다고요? 133.1원 나옵니다. 되셨죠? 만약에 20년 있다 받을 돈이 얼마냐? 그러면 이자 20번 계산하죠? 20제곱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공식을요, 지금부터 현금이 1회만 발생하는 거, 한 번만 예금하고 이런 것들을 일시불 해줍니다. 일시불. 그래서 일시불에 이 공식에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이름은 일시불에다가 이걸 미래 가치를 줄여서 뭐라고요? 내가 해줍니다. 내가 계수다 해줍니다. 일시불에 내가 계수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붙여나가면 됩니다.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100원을 예금했을 때 100년 있다 받을 돈이 얼마냐? 그럼 몇 제곱 해주면 돼요? 100제곱 해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저씨가 은행 가서 여직원한테 내가 1억을 예치해 놓을 건데 30년 있다 받을 돈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이 공식에다가 30제곱 해주면 됩니다. 이 공식은 어렵지 않게 나온 공식이니까 나중에 간단히 유추하는 방법을 얘기는 할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 이런 거 자꾸 하게 되면 어지러워요. 어지러우니까 요 정도 공식은 암기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암기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1억을 예금했을 때 10년 있다 받을 돈은 요 공식에다가 10제곱 해주면 되는 거라 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럼 거꾸로 해볼게요. 거꾸로. 자, 거꾸로 1년, 2년, 3년인데 어떤 사람이 은행에다 돈을 예금해서 3년 있다가 133.1원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얼마를 예금해야 됩니까? 3년 후에 133.1원 받으려면 현재 얼마를 예금해야 돼요? 100원을 예금해야 되는데 얼마를 예금해야 될지 모른다. 그럴 경우는
이자를 쏙 빼낸 금액을 예금하면 되겠네요. 맞죠? 이자. 이때는요, 요거 뒤집어 놓은 공식 곱하면 돼요. 133.15에다가 요 뒤집어 놓은 공식. 뒤집어 놓은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0.1에 세제곱분의 1 한 개 바로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 공식의 이름이, 자, 현금이 한 번 발생하는 거를 일시불 해줍니다. 일시불에다가, 자, 현재 가치를 구하는 공식이기 때문에 현가 계수다 해줍니다. 이자를 쏙 빼낸 금액을 구하는 공식을 뭐라고요? 현재 가치를 구하는 공식이죠. 이거를 일시불에 현가 계수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아저씨가 은행 가서 여직원한테 내가 5년 후에 3억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얼마를 예치해 놓으면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때는 5억에다가 요 공식 집어넣으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공식을 미래 가치를 구하는 공식이다. 미래 가치, 어떤 수익률이 붙어 있는 금액을 구하는 공식이고, 이런 공식을요, 현재 가치를 구하는 공식이다. 어떤 수익률을 쏙 빼낸 금액을 구하는 공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식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식이기 때문에, 요걸 기초로 해서 응용하는 겁니다. 이때 응용하는 거니까, 자, 지금은 현재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이 정도만. 요것도 좀 어렵네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1억을 예금했을 때 10년 있다. 다시 할게요. 어떤 아저씨가 은행 가서 내가 은행에서 1억을 예치해 놓으려고 하는데 10년 있다 받을 돈이 얼마예요?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요 공식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아저씨가 은행 와서 여직원한테 내가 말이야, 자, 이 10년 있다가 3억을 만들려고 하는데 현재 얼마를 예치해 놓으면 돼요?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요 공식, 이자를 쏙 빼낸 금액인 요 공식을 집어넣고 곱하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참고로 만약에 이렇게, 참고입니다. 이건 다 이걸 응용한 겁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응용.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은행에다 적금을 불입하기로 했습니다. 30원씩 적금을 불입하기로 했다. 그러면 요거는 예금을 한 번 한 거죠. 근데 요거는 매년 예금한 거 아닙니까? 동일한 금액이. 이때는 하나하나 예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하나 예금. 그리고 은행도 다 다르다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은행, 그 다음에 요거는요, 신한은행, 요거는요, 우리은행 다 다르다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하나 별도 예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몇 년 치자부터요? 1년, 2년, 3년 치자부터. 이게 3년 치자부터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거는 몇 년 치자부터요? 2년 있다 받는 돈이죠? 2년 치자가 붙겠네요. 요거는 몇 년 치자부터요? 1년 있다 받는 거 1년 치자부터. 요 30원에 이자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으니까 이렇게 해서 받아내면 되는데, 요것도 만약에 1,000,000원씩 적금을 불입했는데 20년 있다 받을 돈이 얼마냐? 이럴 때는 계산 자체가 불가능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준비한 공식이 있을 뿐입니다. 알겠죠? 다 기본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자, 이 할인, 요것도 만약에 요구 수익률 할인한다 그러면 이렇게 할인해 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되셨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할인하거나 할증하는 방법을 대충 알아봤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구나. 되셨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만약에, 자, 1억을 예금했는데 5년 있다 받을 돈이 얼마냐? 그럴 때는 요 공식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나중에 연습할 겁니다. 1억에다가, 자, 곱하기 1 플러스 10%만 라면 0.1에 몇 년이요? 5년 곱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5년 있다 찾을 돈 나옵니다. 만약에 어떤 아저씨가 은행 가서 내가 5년 있다 3억을 찾으려고 하는데 지금 얼마를 예치하면 돼요?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3억에다가 요거 뒤집어 놓은 공식, 요 뒤집어 놓은 공식인 1 플러스 0.1에 5제곱분의 1이 있죠? 곱하게 되면 현재 예치할 돈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자를 붙일 때 쓰는 공식이고, 얘는요 이자를 쏙 빼낼 때 쓰는 공식. 어떤 수익률을 붙일 때 구하는 공식. 얘는요 어떤 수익률을 쏙 빼낼 때 구하는 공식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다소 좀 어렵지만, 뭐 이런 내용이 좀 어렵지만, 앞으로 이제 공부하고 들어가셔야 되는구나,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저기 뭐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들 어렵게 생각하니까, 저런 식으로 해서, 빼거나 붙이는 거구나,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초주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기대 현금 수지를 측정하는 걸 알아볼게요. 기대 현금 수익과 지출을 기대 현금 수지해 줍니다. 두 번째 테마. 아까 제가 써드린 거 있죠? 그대로 이제 진행하는 겁니다. 진행. 자,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은. 자, 내가 이제 A라는 원룸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자, 지금 A라는 원룸이 5층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1, 2, 3, 4, 5. 그 다음에 4칸 딱 되어 있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요거를, 자, 여기 이제 8억에 나와 있는 부동산입니다. 8억에 나와 있는 부동산인데, 자, 지금부터 우리 투자론에서는요, 내 돈 투자액을 지분 투자액, 줄여서 지분해 줍니다. 약속하는 겁니다. 약속. 그 다음에 은행에서 빌린 돈을요, 저당 투자액. 담보 잡고 돈을 빌렸다고 해서 이걸요, 저당 투자액. 그러면 내 돈은 얼마예요? 내 돈은 얼마 나가요? 5억 나가는 거죠? 그리고 5억 가지고 8억짜리 부동산 구입을 못하니까 3억은 빌려야 되겠네요. 3억 빌려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걸요, 기대 현금 수지는요, 5년 있다 처분한다 가정해보자. 몇 년 있다가요? 5년 있다가 처분한다 가정했을 때 5년 동안 순전히 내 손에서 나간 돈, 앞으로 들어올 돈을 추정하는 겁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자, 내 손에 나간 돈은 얼마예요? 5억 나가죠? 5억 나가고, 그리고 매년 임대사업을 통해서 임대료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여기서 이제 각종 경비도 좀 빼고, 그 다음에 뭐 은행에서 빌린 돈도 갚고, 소득세 같은 거 빼고 났더니 8천만 원 정도가 들어온답니다. 아주 과학적으로 추정해야 됩니다. 8천, 지금 어디 하는 거냐면, 하나 넘겨보시면, 74페이지에 있는 내용 공부하는 겁니다. 자, 매년 8천만 원 정도가 들어온답니다. 매년 8천만 원. 그리고 이걸 처분하게 되면 13억 정도가 들어올 것 같은데, 이것도 과학적으로 추정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것저것 빼고 났더니 7억 정도가 들어온답니다. 7억 정도. 자, 이걸요, 기대 현금 수지의 측정이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경제성 분석은요,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비교해서 여러 가지 투자 분석 기법을 동원해서 최종 결정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요거는 내 손에서 나간 돈이고, 그리고 요건 앞으로 들어올 돈이죠. 근데 나간 돈이 커야 돼요? 들어올 돈이 커야 돼요? 들어올 돈이 커야 되는데, 아까도 몇 번 얘기했지만, 이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한다. 이거는 큰 의미가 있어 없어요? 없고, 앞으로 들어올 돈을요,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요, 요구 수익률, 그 정도 위험 수준이라면 충분히 그 정도 벌 수 있다는 얘기죠. 요걸 할인합니다. 할인. 아까 할인하는 거 봤죠? 할인해서, 자, 할인하게 되면 요 금액이 나오는데, 요거를요, 투자 가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가치라고요? 투자 가치. 그래서 얘와 얘를 비교하는 게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체계적인 방식입니다. 자, 여기서 요거 뺀 걸 수년가 이렇게 해서 분석하는 게 가장 체계적인 방식인데, 지금은요, 요거 하기 전에 이 8천만 원은 어떻게 나온 숫자고 7억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요거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8천만 원의 이름을 줘볼게요. 8천만 원은 어떻게 나온 숫자고 7억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좀 알아볼게요. 자, 이거 보시면, 자, 일단은 요거는 열심히 장사해서 번 돈이죠. 열심히 장사해서. 그래서 영업의 현금 수지 이름을 붙여볼게요. 영업의 현금 수지 줄여서 영업 수지 이렇게 합니다. 영업 수지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내 손에서 나간 돈이 얼마예요? 5억인데 지분이 요만큼 나갔죠? 지분을 내 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지분에 유출이 있었는데 다시 7억이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죠? 그래서 지분이 다시 돌아왔다 해서 이거를요, 지분 복귀액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분이 다시 내 손으로 들어왔다 해서 이걸요, 지분이 복귀했다 해서
누가 이 붙였는지 신기하게 붙여놨습니다. 집은 뭐라고요? 복귀액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8천만 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얘는 또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겁니다. 자, 먼저 이 8천만 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볼게요. 자, 얘를요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임대한다고 치자. 그래, 요때 들어온 돈이죠. 요거를요 가능 조소득, 그건요 가능 총소득 해줍니다. 가능 조소득, 그건요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정도는 가능 총소득. 아니면 총이 이제 조라는 뜻입니다. 조세하면 모든 조세를 합쳐서 조하듯이 가능 조소득에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한 칸당 연간 임대료가 500만 원이라면 500만 원 곱하기 20칸 해주면 되겠네요. 이걸요 가능 총소득 해줍니다. 근데 어떻게 하루도 빠짐없이 임대합니까? 지금 어디 하는 거냐면 74페이지 있는 거 있죠?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루도 빠짐없이 임대할 수는 없는 거죠? 아무리 임대가 잘 된다 하더라도 이사 오고 이사 가는 과정에서 이사 날짜 안 맞을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리고 이 지역의 임대 상황을 가정했을 때 어느 정도의 빈방은 감안해서 빼줘야 됩니다. 감안해서. 그래서 요거를요 공실에 따른 손실 이런 것들을 좀 빼줘야 됩니다. 자, 공실에 따른 손실도 좀 빼줘야 되고, 일용근로자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는 일 많아요, 적어요? 많이 없죠. 그러니까 나중에 봄 돼서 열심히 일해서 갚는다 해놓고서 자, 막상 봄 되니까 일거리 없을 수 있는 거죠. 보증금 다 까먹고 그래서 돈 내라면 낼 돈 있어 없어요? 없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임대사업 하다 보면 간혹가다 이제 못 받게 되는 돈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요거를요 누가 붙여놨는지 신기하게 붙여놨습니다. 불량부채다 해줍니다. 불량부채. 우리 회계에서는요 대손 충당금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는요 불량부채, 행여나 못 받게 될지 모르는 돈, 요걸 감안해서 빼줘야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때로는 임대료 외에도 부수입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층층마다 자판기 같은 거 설치했다면 자판기 수입이라든가 아니면 이 주차 있는 사람들은 주차 요금 같은 것도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주된 임대료 외에도 부수입도 생길 수 있네요. 이걸 기타 소득 아니면 기타 수입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한 금액을요 이거를 유효 조소득 혹은 유효 총소득 해줍니다. 효력이 있는 유효 총소득이다. 아니면은요 유효 조소득 해줍니다. 근데 얘네들은요 말이 소득이지 소득이라 할 수 없는 게 얘네들은 경비를 뺐어 안 뺐어요? 하나도 안 뺐죠? 하나도 안 빼놓고 소득이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소득은요 각종 경비도 다 빼내야 되는 겁니다. 경비. 그래서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세금 같은 거, 재산세 같은 것도 빼줘야 되고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관리비 등등등 다 빼줘야 됩니다. 관리비 등등등 이러한 각종 비용을 좀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관리비 등등등 해줄게요. 간단히 관리비 등등 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영업활동 관련된 경비라고 해서 영업경비 해줍니다. 영업경비를 좀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빼준 금액을요 순영업소득 해줍니다. 순영업소득이다. 여기서 순이라는 것은 자, 항상 순할 때는요 각종 경비를 빼낸 거를 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각종 경비. 자, 여기서 또 뭘 빼야 되냐면 요거 은행에서 3억 빌렸어 안 빌렸어요? 3억 빌렸잖아요. 매년 갚는 원금하고 이자도 있을 겁니다. 자, 순전히 내 손에서 나간 돈, 앞으로 내 손으로 들어올 돈 마지막 요것만 따져보는 겁니다. 내 손에서 나간 돈, 마지막으로 내가 가져가는 돈이죠. 요것만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연마다 계산하니까 매년 은행에다 갚을 원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자도 있네요. 이걸 합쳐서 원리금 해줍니다. 매년 갚는 원리금은 또 빼줘야 되겠네요. 요거를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부채를 서비스 받은 대가로 부채를 서비스 받은 대가로 지불한다 해서 이걸요
부채 서비스액 해줍니다. 부채 서비스액. 자, 이렇게 해서 뺀 금액을요, 세전 현금 흐름, 혹은요, 세전 현금 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전 현금 수지다. 아니면 세전 현금 흐름. 여기서 항상 세전하면요, 소득세를 얘기합니다. 뭘 얘기한다고요? 소득세. 소득세 구조는 1월 달에 간단히 얘기할 거고, 어쩌거나 여기서는요, 열심히 장사해서 번 소득을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세라는 겁니다. 사업소득세. 사업소득세는 열심히 장사해서 번 돈이니까 이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세 형태로 부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싸잡아서 이거를 영업활동을 통해서 들어온 소득이라고 해서 영업소득세 해줍니다. 자, 이 열심히 장사해서 번 돈을 싸잡아서 영업소득세 이렇게 합니다. 영업활동 관련된 소득세. 이렇게 해서 소득세까지 뺀 금액을요, 세후 현금 수지, 세금까지 다 뺀 현금 수지라고 해서 세후, 예? 세후 현금 수지 혹은 세후 현금 흐름 해줍니다. 흐름 이렇게 해서 자, 나중에 이 시험장에서 이거 나중에 암기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가로치고 물어보기도 하고 말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형태로 공부할 것인가 이거 있죠? 요것만 하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 가보겠습니다. 7억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얘를요, 이 8억짜리 부동산을 8억짜리 부동산을 바쁘시네요. 자, 8억짜리 부동산을 5년 있다가 13억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치자. 요거를요, 매도 가격 해줍니다. 매도 가격. 예상되는 매도 가격. 여기서 뭘 좀 빼야 되냐면, 매도하는 과정에서 각종 비용 나가요, 안 나가요? 뭐 중개 수수료라든가, 뭐 공증받았다 그러면 공증비용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세입자 내분할 때는 화해 비용도 나갈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계약서 작성 비용 이런 거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종, 자, 이제 중개 수수료 같은 거, 대표적인 게 중개 수수료입니다. 처분하는 과정에서 나가는 비용 있죠? 요거를 매도 경비해 줍니다. 매도하는 과정에서의 경비다. 자, 요거 뺀 금액을요, 순 매도액 해줍니다. 항상 순이라는 것은 각종 경비를 빼는 거를 순 매도액 해줍니다. 여기서 또 뭘 빼야 되냐면, 요거 3억을 빌렸는데 5년 동안 갚다 못 갚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거 갚아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 10년 동안 갚기로 했는데 5년 만에 처분하니까 못 갚은 돈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처분시까지 못 갚은 돈, 처분시까지 못 갚은 원금을 얘기합니다. 아직 기간이 안 지났으니까 요거는 못 갚은 원금 있죠? 요거를 자, 이 미상환 저당 잔금이다. 이렇게 어렵게 표현합니다. 처분시까지 미상환한 저당 잔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잔금. 이렇게 해서 계산한 금액을요, 세전 지분복귀액 이렇게 합니다. 세전 지분복귀액이다. 그래서 여기서 또 세전이니까 소득세가 항상 세전하면 소득세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세는요, 양도소득세를 얘기합니다. 양도소득세. 요거는 자, 내가 8억짜리 구입했는데 얼마에 팔았어요? 13억에 팔았죠? 그죠? 그러면 자, 8억짜리가 가만히 있다가 시세 차익으로 5억 남겨먹은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일종의 자본이 또 다른 자본을 낳은 겁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라기보다는 자, 그 시가가 올랐다는 얘기죠? 시세 차익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을 다 싸잡아서 자본이득세 해줍니다. 자본이 또 다른 자본을 낳았다 해서 이걸요, 자본이득세라는 걸 빼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한 금액을 세금까지 뺀 지분복귀액이라고 해서 세후 지분복귀액 해줍니다. 세후 지분복귀액이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나중에 암기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암기하는 뭐 기법들도 있으니까 나중에 뭐 가유순 전후다.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매순 전후다.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이렇게 해서 간단히 기억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게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무지하게 복잡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렇게 약간 복잡한 건데 간단히 정리할 수는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간단히. 그래서 오늘은요 요 정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테마가 이제 경제성 분석하는 거 요걸 할 건데 요거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다음 주에 그거 끝난 다음에 금융론까지 공부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만 하고 자, 투자 분석 기법이라고 해서 76페이지 여기서부터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다음 주. 되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만 하고 끝낼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